자, 잘 쉬었나요? 우리 이제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 감정평가의 정의가 뭐였죠? 감정평가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한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경제적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가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볼게요.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제 이름은 송도윤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아이고 우리 아들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용돈 줄 때. 맞죠? 가치가 높아지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쟤는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대요. 본인이 낳았는데. 맞죠? 누구 자식 모를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얼마? 준 용돈이 적어. 아시겠죠? 어머니 이렇게 용돈 많이 드리면 아이고 우리 아들 했다가 5만 원 줬어요.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가치가 떨어지죠. 이름은 송도윤 하나지만 가치는 여러 개로 불릴 수가 있겠죠. 맞죠? 우리 아까 감정평가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언니 저 부동산 얼마일 것 같아? 9억 5천. 너는 10억. 실제 거래 가격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가격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보다 과거값. 누가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저 부동산 한 달 전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가격은 중개사가 전문가. 무슨 값? 과거값. 값 몇 개? 값 한 개.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가격은 하나이고요. 과거 값입니다. 됐죠? 근데 자, 가치는 뭐라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봐요. 자, 봐봐. 여러분, 이 전자펜 여러분한테는 가치가 없죠? 저한테는 가치가 커요. 이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들 10,000원 주고 팔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1,0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죠? 저한테는 이게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왜? 나 다음 시간에 수업 해야 되니까. 내일 수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 얼마라고? 10만 원이라고. 왜? 장래 뭐다? 기대는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가져왔다. 가치는 무슨 값? 현재값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는 뭐라고? 현재값. 대상 부동산의 현재값. 누가 전문가? 감정평가사가 전문가. 가치는 무수히 많습니다. 가치는 뭐다? 값이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합격하신 수강생들이 가끔 이렇게 밴드에 댓글로 보내요. 교수님,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빰빠밤 보내시고,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빰빠밤. 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합격하면 잊어먹어야지. 그거 쓸 일 없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보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거 쉽죠?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맞죠?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별명이 왜 서너 개예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우리 아들, 돈 적게 주면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대요. 됐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가격이 과거값인지 가치가 현재값인지 여기서 틀려오더라고요. 개론 교수님이 이걸 두고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보세요. 격이죠. 맞아요? 언제값, 과거값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됐죠? 기억. 이거 틀리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속상해 죽겠다. 가격은 언제값, 과거값. 가치는 언제값, 현재값. 됐죠? 이거를 문제 이렇게 했어요. 가격은 하나의 값인 반면 가치는 여러 개 값이다. 두 번째 질문. 가격은 현재 값이고 가치는 미래 값이다. 맞네?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의
틀리고 혼자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다가 가격은 기억기억 가격은 과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안 틀리더라고요. 맞춰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집에서 이것만 하면 이렇게 돼요. 집에서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혼자 맨날 연구하고 있죠. 걸어다니면서. 언니 얼마야? 감정평가 사례 3차. 공인중개 사례 2차. 자격증 없대 1차.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고 있나? 1차 수준의 평가 우리 마누라? 됐죠? 와이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가격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그럼 잘 보세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죠.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질 거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화폐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잘 보세요. 가격이 나왔죠? 과거값, 현재값. 과거값, 지불한 금액이다. 됐다. 끝.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지만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둡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포함된다. 이건 이해되죠? 맞죠? 근데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품이야. 나한테는 가치가 무한되겠죠. 맞죠? 그런 거예요. 제 이 시기에 첫 월급만큼 다 주고 이 시기에 샀었어요. 왜 샀냐? 앞으로 시간을 열심히 쪼개서 살겠다는 각오로 산 거예요. 이게 첫 월급 그대로 다 넣은 거예요. 첫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넣고 한 30만 원 더 넣었었어요. 그래서 시계 샀는데 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사냐 물어보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열심히 아끼면 살겠다. 돈보다 더. 그 각오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치고 왔어요. 8만 원 들었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고장 나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금전적인 거 포함, 비금전적인 거 포함. 이 가치로 매길 수 없죠, 이 시기에. 제 마음가짐이 들어있으니까, 맞죠? 그 뜻입니다. 자, 가격. 이 지문이었죠. 제가 그걸 알려주고 안 틀려왔어요.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언제값, 현재값 끝. 여기 기출 지문이었어요. 가치란 뭐다?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치는 다양하다. 맞죠? 누군가에는 형편없는 가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겠죠.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하락한다는 소리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는 현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래요. 맞죠?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공급이 안 되니까 확 벌어지지만 시간을 오래 준다면 가치와 가격은 똑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봐봐. 여러분들 이걸 못하면 영원히 틀릴 거라니까.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 9조 기본재상의 확정의 기준시험이 나옵니다. 얘만 따로 떨어져서 문제 나온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기준 시점이 뭐라고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의 날짜를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준이 뭔데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말한다. 됐죠? 기준이 뭔데?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말한다. 그게 언젠데? 가격서를 완료한 날짜를 한다. 됐죠? 요즘은 아끼면 안 돼요. 미리 정했대요. 할 수는 있는데 언제만 가격서가 가능한 경우에만. 여기 하나만 발표해주세요. 이 지문을 지워버리더라고. 진짜 속상해 죽은 줄 알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의 날짜로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며 부동산 가치 원칙 중에서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다. 변동의 원칙 나오면 뭐다? 시점 나와야 됩니다. 기준, 시점, 수정 등등등. 그래서 시점이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점마다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게 언젠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미리 정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다고?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됐죠? 그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은 뭐 가볍게 할게요. 가격은 요거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랑만 체크합시다. 됐죠? 요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잠깐 내려올게요. 쭉쭉 내려오셔서 이쪽에 시장가치. 시장가치는 당연히 중요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니까요. 시장가치 체크. 그리고 3번에 투자가치 체크. 투자가치 체크.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관적인 가치 체크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투자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했더니 투자를 채택한대요. 투자한다고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시장 가치? 투자 가치가 커야지. 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은 내 생각에 뭐다? 투자할 만한 뭐가? 주관적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요거 내 생각은. 됐죠? 시장 가치보다 시장에서는 이겠죠. 그럼 보세요. 내 생각에 이게 얼마다? 12억이래요. 내 생각에 얼마? 12억.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돼요? 10억 거래된다고. 사요, 안 사요? 사겠지. 왜? 내 생각이 더 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가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세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가치 형성 과정을 배울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쪽 보세요. 개요 가치 형성 과정.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은 몇 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지금? 부동산 가치 형성은 몇 개? 3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해당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려면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쪽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마다 가치 형성 요인. 잘 보세요.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에 정확히 나옵니다. 2조 정의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뭐라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치 형성 요인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여러분? 여러분, 서울 부동산이 왜 비싸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고 싶어 하니까. 맞죠? 무슨 요인? 사회적 요인. 맞죠?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요겁니다. 자, 이쪽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5조에 시장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인들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가치가 군데군데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쭉 넘어오세요. 가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뭐라고? 발생한다고.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이전성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유용성, 효용이 있어야 가치 생기겠죠? 그래서 보세요. 주거지는 쾌적하니, 주거지 말하고 쾌적하니, 주거지마다 쾌적하니. 여러분들, 평촌이 주거지로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학군이 좋아서죠. 맞죠? 그래서 뭐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쾌적하다. 맞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상업지는 뭐가? 수익성이 좋니. 마지막, 공업지는 생산성이 좋니. 이 뜻입니다.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치가 발생되려면 주거지는 쾌적하고 상업지는 돈이 되고 공업지는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 교재에 없는 게 없어요. 자,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수익, 공업지는 생산성. 됐죠? 그래서 뭐다?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가치가 발생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수요의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죠. 자,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수요가 뭐예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유량 개념이죠.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전적 개념으로서 유효, 수요여야 되죠. 무엇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 자,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뜻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된다. 뭐다? 구매 의사도 있고 뭐도 있다.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 맞죠? 가치가 발생하려면 돈이 있어야 가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보다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된다. 자, 희소성. 자, 상대 희소성이에요. 맞아. 이거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부족한 상태. 자, 여러분, 우리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죽죠. 근데 공기는 너무나도 흔하죠. 맞죠? 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공기는 어마어마한 가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목숨하고 직접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뭐다? 희소하지 않으니까는 가치가 안 생기죠. 옛날에 우리 물 사 먹으면은 등장 맞았어요. 알죠? 저도 기억이 나요. 재미로 한번 사 먹어봤다가 어머니가 물을 왜 사 먹어? 그래가지고 여기 막 뻘개가지고 재밌어서 한번 먹어봤었어요. 근데 보세요. 최근에는 물 사 먹는 게 당연하죠.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 게 아까웠죠. 근데 최근에 뭐다?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시중에서 수돗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희소해지니까는 뭐가 가치가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상대 희소성이랑 공급이 부족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전성. 이거는 권리의 이전성.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좋은 거라도 권리를 넘길 수가 없어요. 가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지한테만 좋은 거겠지.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족보 사실래요? 줄게요.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잖아. 맞죠? 이전성이 없어서 그래요. 맞죠? 가치가 발생되지 않겠지. 나한테는 가치가 있겠지. 맞죠? 근데 뭐다? 권리의 이전성이 있어야, 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뭐다?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뭐다?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됐죠? 그러다 가치 발생 요인, 유유희이 이렇게. 오늘 집에 가실 때 양반처럼 유유희이 걸어가세요. 아시겠죠? 막 호들갑 떠면 달리지 말고. 아시겠죠? 유유희이. 뭐라고?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거쳐서 부동산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과정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을 거쳐서 부동산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가치 발생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용성, 두 번째는 유효수요, 세 번째는 희소성, 네 번째는 이전성. 요 네 가지가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 동시 발생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상호 결합되어 동시 발생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쪽 오세요. 됐어. 자, 이쪽 오세요. 자, 이쪽 오세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의 가치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이 상호 결합해서 동시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유효수요자예요. 뜻도 있고 돈도 있대요. 권리를 못 넘겨줘요. 가치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 맞죠? 그래서 뭐다? 반드시 상호 결합해서 동시 충족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유용성은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니, 공업지는 생산성이니. 유효수요는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다? 능력도 있다. 뜻도 있고 돈도 있다. 희소성이란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전성이란 권리 양도가 가능해야 생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 네 가지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부동산 가치의 원칙입니다. 자, 아까 우리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가 만들어졌죠. 그 가치의 원칙, 제자에 흔들 필요 없어요.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모두 혹은 모든.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칙을 13가지로 보여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와 보시죠. 요건 됐고요. 앞에 건 됐고요. 우리 433페이지 박스로 와주세요. 오른쪽에 박스로 넘어와주세요. 자, 13가지 원칙입니다. 핵심연이 요거 별표. 자, 1번, 2번 묶어주세요. 균형과 적합 묶어주시고요. 5번과 6번 묶어주세요. 5번과 6번 묶어주시고, 그리고 9번 별표, 10번 별표. 이렇게 하지만. 9번, 10번 별표. 이렇게 6가지만. 중요한 거 봅시다. 7번은 안 체크해주세요. 7번, 8번 안 묶어주세요. 묶지 말고, 7번, 8번 별표만 합시다. 여기에 7, 8, 9, 10 별표.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아까 우리 가치 형성 과정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처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치가 1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가격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원칙으로서 이것이 안 맞다면 내부 구조가 안 맞아요. 가치가 감해지겠죠? 가치가 감해집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능적인 면에서요. 됐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집을 지었더니 이 층고가 너무 높아요.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죠. 야, 우풍이 심하다. 들어봤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맞죠? 뭐다? 내부적으로 기능적 감가. 건물을 너무 층고를 높게 지었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원칙으로서 맞지 않다면 가치가 감해지는데 어떻게? 기능적으로. 됐죠?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엔 잘 없지만 일부 아파트들 가보면 아직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죠. 왜? 주공 아파트 이런 데는 지하 주차장 없어요, 아직까지. 30년, 40년 돼가지고. 맞죠? 알고 있죠? 뭐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뭐 개포 주공 6단 이런 데는 지하 주차장이 또 없어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막 중앙 냉난방식이야. 여기는 모르는군요. 좋겠어요. 다들 신도시 살아서. 일기 신도시에서 좋겠네요. 엘리베이터 부를 수 있어서 좋겠네요. 됐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으로서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안 좋으면 기능적 감가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의 기준이 된다. 방 3개인데 아직도 화장실이 1개인 아파트가 있다고요. 또 공감 안 한다. 좋겠네요. 신도시 살아서. 막 기다려야 돼.
막 씻고 계시면 기다려야 돼. 막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 요즘엔 다 2개죠, 그죠? 그래서 방생이 화장실 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 기준이고요. 자,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랑 잘 맞는지란 그 뜻이에요. 뭐다? 외부 환경과 관련 있고. 자, 만약에 가치가 감해진다면 뭘로? 경제적으로 감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막 이렇게 안 좋은 시설도 있는 거예요. 막 공해를 일으키는 막 오염 물질이 있고, 맞죠? 그러면 경제 감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평초는 경제적 증가가 되겠죠. 왜? 학군이 좋으니까. 맞죠? 유용성이 있네요. 쾌적한 주거지. 가치 발생 요인. 됐죠?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어머, 여기 상권은 학군이 좋으니까 중고등학생을 키우기가 좋겠구나. 맞죠? 경제적 증감이 되겠네요. 증가. 됐죠? 감가가 아니라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변동 나오면 뭐 보여야 된다? 시점. 그래서 변동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지, 나이적으로. 됐죠? 그래서 봐봐. 기능적 감가는 균형. 경제적 감가는 적합. 물리적 감가는 변동. 아시겠죠? 자, 예측은 미래라는 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쪽 보세요. 여기다가 엘베 추가 설치 이렇게 써주세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자, 설치라고 할게요. 추가로 말 필요 없다. 엘리베이터 설치. 자, 떼줘보세요. 자, 요런 경우가 있지. 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얼마?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뭐가 없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우리 2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볼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엘베를 설치를 한 거예요. 얼마 주고? 2억 주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2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미안해요. 강의를 오래 해서 그래. 자, 22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2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 5억이 된다 그러게 되겠죠. 뭐다? 들인 돈은 2억이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기여한 가치가 얼마라고? 5억이 된다고.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던 건물이에요. 20억짜리. 근데 엘리베이터를 2억 주고 설치했어요. 건물의 가치가 뭐보다?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여했죠. 엘베 설치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이게 뭐다? 기여의 원칙.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으면 절대 안 들리는데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이에요. 뭐의 합? 기여도의 합. 됐죠?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생산비의 합이래. 만약에 여러분들 생산비의 합이라면 건물 가치가 얼마 돼야 돼요? 22억 돼야 되겠죠. 근데 생산비의 합이 아니죠. 뭐의 합? 기여도의 합이 된다는 소리겠죠. 왜? 기여의 원칙이니까. 맞죠? 생산비는 원래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근데 2억만큼 기여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5억만큼 기여했죠. 그래서 뭐다?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뭐다? 추가 투자 할지 말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별표. 추가 투자의 별표.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으로서 생산비 합이 아니다. 추가 투자 적부 판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쪽 보세요. 자, 수익, 체증, 체감 이런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가 있고 건물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3층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임대료가 각각 2천만 원, 1,800만 원, 1,000만 원 나와요. 됐죠? 근데 층당 공사비가 얼마 나면
1,500만 원 나와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보는 거예요. 1층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왜? 500만 원 보니까. 2층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300만 보니까. 3층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뭐다? 얼마까지 올릴지를 보는 거예요. 수익 뭐다? 감의 법칙. 되죠, 지금? 그래서 뭐다? 얼마까지 건물을 올릴 건지. 아시겠죠? 얼마까지 올려야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얼마부터 수익이 점차 감소한지를 본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뭐다? 입체적 토지 이용.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건물을 위로 올릴 건데 그 뜻입니다. 맞죠? 근데 보세요. 2층까지 올리면 돈을 벌지만 3층 올리면 조금씩 손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뭐다? 건물의 고층화. 뭐와 관련있다?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5번과 6번은 추가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 요거 무슨 말이냐면 남는 거 다 토지에다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남는 거 뭐? 다 토지에다가 주어라. 여러분, 우리 생산요소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에 주고 남는 거 다 어디에? 토지에 귀속시켜라. 토지에 배분해 주어라. 수익 배분법. 남는 거, 자녀 남는 거 어디로? 다 토지로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수익 분석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 다 주고 남는 거 토지에 귀속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대체의 원칙입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효용이 같대요. 싼 거, 비싼 거. 싼 거, 낮은 가격. 맞죠? 가격이 같대요. 효용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높은 효용.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 원칙은 뭐 하는 거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기도 해요.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1번 시장가치 기준원칙, 2번 현황 기준원칙, 3번 개별물건 기준원칙, 4번 기본유상의 확정, 5번 최유효 이용원칙. 답은 5번 최유효 이용원칙. 뭐다? 감정평가의 전제이긴 하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나오죠.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데 얘가 감정평가의 규칙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뭐가? 최유효용 원칙. 아시겠죠? 그래서 최유효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건 맞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고 감정평가의 전제조건도 맞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기회비용의 원칙은 포기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요거 수익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요 공급은 서로 영향을 받는 이중성. 경쟁은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외부성은 외부 효과입니다.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3가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뒤에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한번 가볍게 봅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즘은 체크할 겁니다. 자, 최유효 이용 원칙. 감정평가, 가격은 최유용을 전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하지만 감정평가 재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여기 발표. 최유용 이용 원칙은 어디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됐죠, 지금? 자, 우리 중요한 거 좀 볼게요.
자, 변동의 원칙입니다. 얘는 뭐와 관련 있죠? 시점과 관련 있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원칙,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무엇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뭐와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성이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은 장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맞죠? 변동은 시점이 변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예측의 원칙.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장래 수익성을 예측하여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다 예측해야 된다. 이건 뭐다? 미래 가격을 본다는 소리겠죠. 맞죠? 맞아요? 평촌이 왜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학군이 좋으니까. 우리 애가 여기서 공부한다면 나중에 3년 뒤에 대학교를 좋은 데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맞죠? 예측의 원칙. 대표적인 거죠. 됐죠? 됐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가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화한 값이니까요. 수익 방식 근거가 된다. 이걸 한번 체크.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 방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 둘 다 시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 수익환원법에 근거한다. 이거 한번 체크.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쪽 오세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체증 체감. 보세요. 부동산의 어느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늘리면 대응하는 수익이 늘어나지만 한계점을 넘었어요. 3층부터는 뭐가? 수익이 점차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건물의 고층화 체크, 한계효용 법칙 체크, 이윤 극대화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잘 보세요. 생산 요소 뭐가 있었죠?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죠. 그래서 보세요.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먼저 줘버리고 남는 부분은 어디로 온다고? 토지의 지대로 기속이 된다. 그래서 뭐다?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뭐다? 남는 거 다 어디에 기속되라고? 토지에 기속되라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토지의 몫이 가장 나중에 배분된다. 수익 배분할 때 뭐 먼저 주고? 노동과 자본에 먼저 줘버리고. 왜? 얘는 받아서 가버리죠. 땅은 이동해요? 못해요? 못하죠. 남는 거기에 토지에 다 귀속된다. 무슨 성? 토지의 부동성이라는 소리겠죠. 얘는 어디 도망 못 가니까. 맞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 요거 했습니다.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공원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 아니다. 생산비 합이라면은 건물이 22억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다? 2억짜리 엘리베이터가 얼만큼 기여했어요? 5억만큼 기여했다.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각각 기여하여 전체의 가격이 만들어진다. 자, 요건 자신 있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외부. 내부. 됐죠? 내부. 그보다 균형의 원칙.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내부 구성요소가 안 맞아요. 감가는 감가인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뭐와 관련된다? 개별 분석과 관련된다. 설계 불량, 초과 설비, 과소 설비, 형식의 구식화 등등등 부정 등은 뭐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기능적 감가에 해당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계량한 냉난방비 문제로 인해서 산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무슨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에 대한 결합의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뭐다? 원가법 적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됐습니다. 자, 3번 질문 하나만 발표해주세요. 미치겠네. 이렇게 체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의 원칙은, 저보세요. 나 봐야 돼.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쪽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별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문 틀렸죠? 적합의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 이거 죄다 틀려왔어요. 왜? 이거는 시험 문제 아니에요. 미안한데 이건 책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 싸움이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로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죠. 이거 지워볼게요. 최근에 대세가 이거라니까. 지문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써요. 그냥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여기 맞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고. 적합의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맞죠? 적합은 외부죠. 맞죠? 외부 환경이죠. 경제적 감가죠.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읽힌다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말 자연스럽죠? 맞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안 보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관로하고 자르고 줄 치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적합의 원칙입니다. 유용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시장에 적합하여야 된다. 주택은 어디에?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있어야 한다. 적합의 원칙은 뭐와 관련되고 경제적 감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된다. 평촌, 범계, 지역은 학군이 좋아서 주거지로서 경제적으로 감가가 아니라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 됐죠? 인근지역 쇠퇴, 인근 환경과의 부조화, 시장성 저하 등은 경제적 감가의 원인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한번 체크할게요. 표준적 사용 확인, 적합의 원칙. 표준적 사용이 무슨 말이냐면 주거지는 주택지역에, 맞죠?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이거를 표준적 사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이라는 말은 주거지는 주거지역에, 상업지는 상업지역에, 공업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번 질문 한번 발표해 주세요. 기능적 감가는 균형, 경제적 감가는 적합.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됐죠? 자, 외부성의 원리 요건 됐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니까 이건 쉬운 거니까. 외부성의 원리는 뭐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긍정 영향을 미치면 외부 경제, 부정 영향을 미치면 외부 불경제. 됐죠? 이거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고 아시죠? 우리 옆집에 좋은 거 있으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거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 보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상하면 안 되죠. 맞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눈빛이 흔들렸어, 방금. 난 안 들었는데 이런 눈빛이 보였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제가 양봉업을 해요, 양봉업. 양봉업이 뭐 하는 거예요? 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을 키워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벌이 왔다 갔다 해요. 벌이 왔다 갔다. 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꿀 빨면 살겠다. 꿀을 한번 빨아보겠다. 그래서 양봉을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옆집에서 과수원을 해주네요. 뭐다? 과수원을. 그래서 뭐가?
꽃이 막 펴요. 꽃이 막 펴. 자, 꽃이 펴요. 뭐 하는 거라고? 과수원한 거라고. 자, 이 두 사람은 직접적인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맞죠? 근데 내가 양봉을 하니까 요 벌이 어디 가서 요 과수원 가서 꿀을 따오죠. 맞죠? 우리는 옆에 사람의 혜택을 보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 외부 효과다. 이해돼서 지금?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맞죠? 내가 뭐다? 양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날 위해서 과수를 만든 게 아니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과수를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요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뭐는 없다. 보상은 안 준다. 그래서 봐봐. 이 사람들이 꿀 많이 땄죠? 고맙습니다 라고 꿀 한 통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된다고.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없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입힐 수 있겠죠? 손해를 입히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을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거래 당사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의도 안 한 거예요. 혜택이나 혹은 손해를 입히면서도 보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외부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거면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옆에 친구 공부 열심히 해요. 그거 보고 나도 열심히 해요. 맞죠? 그래서 음료수 하나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속으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 우리 비록 거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너를 보고 내가 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음료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얘기해야죠. 너 나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왜 음료수 안 줘? 외부 효과. 고맙다. 정의 외부 효과. 말로 때운다. 아시겠죠? 보상하면 안 돼요. 정리되겠습니다. 싸움다. 자, 적합의 원칙은 최유형이 되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경쟁의 원칙은 초과유는 경쟁력이고 경쟁은 초과유는 소멸시킨다. 당연한 소리겠죠. 나머지 수요 공급 대체 원칙이 됐습니다. 대체 원칙 요거만 봅시다. 자, 대체 원칙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볼게요. 유용성이 같다면 가격이 싼 것, 가격이 같다면 유용성이 큰 것을 선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걸 한번 볼게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에서 최대의 가치를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선의 안을 선택하고 차선에 대한 기회비용을 넣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기회 비용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포기한 것 중에서 최선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100만 원 버는 일이 있고요. 80만 원 버는 일이 있고요. 60만 원 버는 일, 40만 원 버는 일 등등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일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100만 원 버는 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한 거예요. 근데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예요? 80만 원 맞죠? 우리는 요거를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해서 못하게 되는 거 맞죠? 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아시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선을 선택하고 차선을 기회비용으로 두겠죠.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걸 못하게 됐을 때 뭐 찾아간다? 기회비용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기회비용이나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최선을 선택하고 100만 원짜리 선택하고
차선을 기회비용을 놓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내용이 아니라 뭐다? 계산되어 있는 비용이죠. 우리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기대 수익률을 선택하고, 맞죠? 무엇을? 요구 수익률을 포기하죠. 뭐 할 때? 투자를 채택할 때. 됐죠? 그럼 보세요. 기대 수익률을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뭐라고? 요구 수익률. 다른 말로 하면 기회 비용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기대 수익률 얼마? 7%. 요구 수익률 얼마? 5%. 3%, 2% 이런 거 있었겠죠? 얘는 선택하지 않고 뭐다? 5%. 이게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자, 이거 볼게요.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주거지보다 더 비싸죠?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뭘로? 상업용으로 평가하는 경우, 혹은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지보다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뭐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잠깐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성수대교 북단에 원래 시멘트 공장이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거기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공업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지의 공업지역보다 그 도심지 내에 있는 공업지역이 훨씬 더 가치가 커요. 왜? 도심지로 쓸 수 있는데 공업지로 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매길 때 그 도심지에 있는 공업지역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지금 서울숲 들어와 있죠? 그런 것처럼 뭐다? 도심지의 공업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지보다 뭐가? 시장가격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다? 기회비용 때문이다라는 소리예요. 왜?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도심지를 포기했잖아요. 맞죠? 그 도심지 가치가 크겠지. 요구 수익률이 크겠지. 그래서 뭐다? 시장 가치가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전환 비용도 고려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보세요. 도심 지역에서 공업 용지가, 성수동에 시멘트 공장이, 맞죠?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저기 뭐다? 강원도 태백, 정선, 사람이 거의 안 사시는 그런 지역의 공업 용지보다 뭐다?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왜요? 기회비용 때문이다. 아시겠죠? 교배의 원칙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확 잘 깨달으시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도심 지역의 공업 용지가 외곽 지역의 공업 용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뭐 때문에? 기회 비용 때문에. 나중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도심 지역도 가치가 더 크겠죠.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용비용의 원칙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하겠습니다. 요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거 기초 재발견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쉴게요.